토마호크, 미국이 자랑하는 그 순항 미사일의 탄두가 약 450kg입니다. 사람 키만 한 폭탄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그 20배, 무려 8톤짜리 탄두를 단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8톤짜리 대형 트럭 한 대가 통째로 우주 끝까지 솟았다가 마하 10의 속도로 땅에 수직으로 내리꽂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폭탄 한 발입니다. 이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핵을 가진 강대국조차 굳이 이런 규격 외의 괴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걸 만든 나라는 전차도 자주포도 수십조 원어치를 수출하는 손꼽히는 방산 강국입니다. 요격 미사일 천궁은 이란의 미사일에 떨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조 원을 주고 사갔습니다. 세계가 줄을 서서 한국 무기를 삽니다. 그런데 이 8톤짜리 괴물만큼은 백지수표를 들고 와도 단 한 번도 팔지 않습니다. 판매 카탈로그에 올린 적조차 없습니다. 팔 수도 있고 사겠다는 나라도 줄을 섰는데 대체 왜 이것만은 끝까지 봉인해두는 걸까? 답은 의외로 단순한 데서 시작됩니다. 한국이 세계에 파는 건 천궁 같은 방패입니다. 하지만 이 괴물은 창입니다. 그리고 창은 처음부터 팔려고 만든 게 아니라 오직 살기 위해 깎아낸 것이라 절대 남의 손에 쥐어줄 수 없는 물건입니다. 처음부터 팔려고 만든 물건이 아니라는 그 말, 이 8톤짜리 괴물 앞에 서면 단번에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의 진짜 무서움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무서움이 아닙니다. 폭탄처럼 쾅 하고 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현무 5는 터뜨려서 부수는 무기가 아닙니다. 부딪혀서 부수는 무기입니다. 발사되면 일단 대기권 밖 수백 킬로미터 우주 끝까지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다시 땅을 향해 음속의 10배가 넘는 속도로 내리꽂힙니다. 10톤짜리 대형 트럭 한 대가 통째로 우주에서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폭약이 단 한 톨도 터지지 않아도 그 무게와 속도가 만나는 순간 땅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무겁게 만들었을까? 노리는 게 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심 지휘부는 화강암 산속 지하 100m가 넘는 깊은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로 몇 겹씩 둘러싸인 곳입니다. 평범한 폭탄으로는 표면조차 긁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무5는 이 깊은 곳을 정교하게 콕 찌르려 하지 않습니다.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두꺼운 책 사이에 벌레 한 마리가 숨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바늘로 책장을 한 장 한 장 들춰가며 찌르는 게 아닙니다. 망치로 책 표면을 통째로 내리치는 겁니다. 그 충격이 책장 전체로 퍼지면서 안에 숨은 벌레는 압력만으로 짓눌립니다. 8톤의 쇳덩이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겁니다. 폭발이라기보다 인공지진에 가깝습니다. 산 하나가 안에서부터 주저앉으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통째로 매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이런 게 없을까? 있습니다. GBU-57이라는 거대한 벙커버스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폭격기가 하늘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비행기로 적진 깊숙이 들어가야 하니 대공망에 노출되고 공기 저항 탓에 떨어지는 속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무5는 그 한계를 우주까지 올라갔다 내리꽂는 순수한 운동 에너지로 정면 돌파한 겁니다. 여기에 숨은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사일이 너무 무거우면 발사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발사관 안에서 그대로 엔진에 불을 붙이면 수만 도의 화염이 발사대를 통째로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현무5는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먼저 공중에 툭 띄운 다음 그 위에서 엔진에 불을 붙입니다. 이걸 콜드런칭이라고 합니다. 프라이팬에 달걀을 올려 익히는 게 아니라 달걀을 공중에 던져 허공에서 익혀버리는 셈입니다. 덕분에 발사대는 멀쩡히 살아남고 곧바로 다음 발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8톤짜리 괴물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핵을 가진 강대국들조차 굳이 만들지 않은 이 규격 외의 괴물을 왜 하필 한국만 이렇게 악착같이 만들어냈을까? 그 답은 무기공학이 아니라 무려 42년 동안 이 나라를 꽁꽁 묶어둔 족쇄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핵을 가진 강대국도 굳이 만들지 않은 8톤짜리 괴물, 그걸 왜 하필 한국만 악착같이 깎아냈을까? 답은 무기공장이 아니라 무려 42년 동안 이 나라를 묶어둔 한 줄짜리 약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생깁니다. 골자는 단순했습니다. 미사일을 만들되 사거리는 180km를 넘지 마라. 평양조차 닿지 못하는 거리였습니다. 우리 손으로 미사일을 만들면서도 어디까지 날릴지는 우리가 정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족쇄는 오래 갔습니다. 2001년에야 사거리가 300km로 풀렸고 2012년에 가서야 800km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 2012년에 모든 것을 바꿔놓는 조항 하나가 끼어듭니다. 이름하여 트레이드 오프. 사거리를 포기하면 그만큼 탄두를 무겁게 실어도 좋다는 거래였습니다. 멀리 못 쏘는 대신 무겁게 때리는 건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이게 유일하게 열린 문이었습니다. 거리가 막혔으니 파괴력이라도 키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림을 떠올려 보십시오.
엄청난 엔진을 단 스포츠카가 시속 80km 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속도 위반은 피해야 하니 운전자는 묘한 선택을 합니다. 차 뒤에 납덩이를 잔뜩 싣기 시작한 겁니다. 느리게 가는 대신 어디에 부딪히든 성벽을 무너뜨리는 덤프트럭이 된 셈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자들이 딱 이 운전자였습니다. 멀리 못 쏘게 묶이자 대신 무겁게 때리는데 미쳐버린 겁니다. 무거운 탄두를 정확히 던지려고 추진력과 무게중심 설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기술이 모자라서 못한 게 아니라 한 분야에만 미친 듯이 파고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탄두 무게 제한마저 완전히 사라집니다. 마침내 2021년 42년간의 지침이 통째로 종료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침이 끝난 지 1년도 안 돼서 8톤짜리 현무 5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게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1단원만 나온다고 하면 어떤 학생은 그 1단원을 박사급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범위 제한이 풀리자 이미 기초 체력이 완성돼 있어 전 범위를 단숨에 훑어버리는 겁니다. 한국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묶여있던 동안 콜드런칭도 고체 연료 엔진도 조용히 시험을 맞춰두고 있었습니다. 족쇄가 풀리는 순간 쏟아낼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겁니다. 규제가 기술을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가진 괴물을 길러낸 셈입니다. 그런데 이 묶이니까 한 가지에 미쳐버리는 한국 무기의 성격은 미사일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고작 40km 떨어진 곳, 거기에 또 다른 괴물이 똑같은 DNA를 품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웅크리고 있다는 표현은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K9 자주포가 미친 단 한 가지는 가만히 웅크려 있는 게 아니라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맞기 전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서울이 처한 위치를 떠올려야 합니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고작 40에서 50km, 그리고 그 너머 산속 갱도에는 서울을 향해 고개를 든 북한의 장사정포가 무려 340여 문 숨어 있습니다. 유사시 이들이 일제히 불을 뿜으면 단 몇 분 만에 수도권에 포탄이 쏟아집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도 더 센 대포로 맞받아치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매달린 질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때릴까가 아니라 쏜 다음에 어떻게 안 맞고 살아남을까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포탄을 쏘는 순간 적의 레이더는 그 궤적을 거꾸로 추적해 내 위치를 단번에 알아냅니다. 쏜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곧바로 보복포탄이 그 좌표로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대포를 쏜다는 건 동시에 표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K9은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갖게 됐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30초, 달리다가도 60초 안에 첫 포탄을 날립니다. 그러고는 15초 만에 세 발을 퍼붓고 적의 보복이 도착하기 전인 60초 안에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이 동작에 딱 어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벨 누르고 도망가는 벨트의 달인입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집주인이 화가 나서 문을 벌컥 열었을 때는 이미 골목을 돌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입니다. K9이 노린 게 정확히 이겁니다. 적이 보복포탄을 떨어뜨릴 그 자리에 아무도 없게 만드는 것. 이름하여 쏘고 튄다, 슛 앤 스쿠트입니다. 자, 그런데 무기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어질 겁니다. K9의 동시 탄착 사격은 3발인데 독일 피츠하우전 2000은 5발, 스웨덴 아처는 6발이나 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더 많이 떨어뜨리는 쪽이 더 센 거 아니냐는 겁니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한 발 한 발의 스펙만 보면 분명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욕심내다 무너진 무기들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은 꿈의 자주포 크루세이더를 만들려다 예산이 폭발해 사업을 통째로 접었습니다. 러시아의 쌍포신 괴물 코알리치아도 욕심이 과해 사실상 묻혀버렸습니다. 한국의 답은 정반대였습니다. 완벽하지만 비싸서 면문 못 굴리는 대포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3발을 떨어뜨리면서도 좀처럼 고장나지 않는 대포 1300여 문, 전면전을 각오한 나라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K9은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절반 이상을 휩쓸며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건 실전이 증명했습니다. 2010년 연평도 적의 포탄이 쏟아지는 불바다 속에서도 K9은 13분 만에 응사했습니다. 영하 40도의 극지시험에서 다른 나라 장비들이 얼어붙어 멈출 때 K9은 예열도 없이 곧장 달리고 쏘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격 급한 군대가 세상에서 가장 빨리 도망치는 대포를 만든 겁니다. 미사일도 자주포도 결국 같은 도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가 가장 처절하게 드러난 건 정작 무기를 쏘는 기술이 아니라 무기를 파는 문제에서였습니다. 전차의 심장을 두고 벌어진 20년 전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도망치는 대포를 만든 그 도끼는 정작 가장 처절하게 드러난 곳이 따로 있습니다. 무기를 잘 쏘는 기술이 아니라 무기를 파는 문제였습니다. 여기 K2 전차가 있습니다. 2023년 폴란드의 나토 연합훈련장, 진흙탕과 가파른 경사가 뒤섞인 최악의 지형에서 미국의 에이브럼스도, 독일의 레오파르트도, 프랑스의 르클레르도 궤도가 미끄러지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K2는 지형에 착 달라붙어 안정적으로 기동했습니다. 카탈로그상 유효 사거리가 3km였는데 그 진창 속에서 5km 밖 이동 표적을 정확히 맞춰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전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차에는 20년 동안 한국을 괴롭힌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심장,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를 묶은 파워팩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차의 심장에 독일제 변속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 전차를 다른 나라에 팔 때 독일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독일이 그 나라엔 안 돼 라고 한마디 하면 단 한 대도 수출할 수 없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터키는 독일이 부품 공급을 끊는 바람에 전차 생산이 수년간 멈춰버린 적이 있습니다. 변속기 하나가 수조 원짜리 수출 계약 전체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분명 내 핸드폰인데 통신사가 번호 이동을 막아 다른 곳으로 못 옮기게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그 족쇄를 끊고 어디서든 유심만 꽂으면 켜지는 자급제 폰을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 길은 처참했습니다. 1차 양산 때는 국산 변속기가 말썽을 부려 결국 독일제 엔진과 변속기를 통째로 사다 끼웠습니다. 2017년 시험에서 국산 변속기는 320시간을 버텨야 하는데 74% 지점에서 부서졌습니다. 결국 업체는 너무 가혹한 기준이라며 검사를 거부했고 미리 만들어둔 부품값 약 1,000억 원을 그대로 날렸습니다. 20년간 비판과 매몰 비용을 감수하며 그래도 한국은 이 변속기 하나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마침내 국산 변속기가 306시간을 버텨냈습니다. 320시간을 100% 완주한 건 아니었지만 핵심 동력 부품에는 단 한 군데도 파손이 없었습니다. 74%에서 멈췄던 그 변속기가 사실상 합격선을 넘은 겁니다. 그렇게 K2는 엔진도 변속기도 100% 한국산인 전차가 됐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손에 넣은 건 전차 한 대가 아니라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무기를 팔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트로에서 던진 그 이상한 질문이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8톤짜리 괴물, 현무는 왜 단 한 대도 안 파는 걸까? 그리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소문, 사우디가 현무를 사갔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우디가 그리고 UAE가 실제로 사간 건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용 무기 천궁2였습니다. UAE가 약 35억 달러, 사우디가 약 32억 달러, 날아오는 창이 아니라 머리 위를 지키는 방패를 산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격용인 현무는 애초에 팔 수가 없습니다. MTCR이라는 국제 규약은 탄두 500kg에 사거리 300km만 넘어도 사실상 수출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현무호의 탄두는 그 기준을 무려 16배나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현무는 기술이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라 법이 무서워서 못 내놓는 물건인 셈입니다. 팔 수 없는 무기, 그리고 애초에 팔려고 만들지도 않은 무기. 그런데 바로 그 점이 K방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세계는 왜 팔 생각도 없이 깎아낸 이 물건들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을까?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성능도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2022년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지 단 102일 만에 첫 물량이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102일입니다. 유럽 최고의 방산 강국이라는 독일조차 전차 한 대 넘기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말입니다. 비결은 허무할 만큼 명확합니다. 한국의 무기 공장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휴전선 너머에 적을 둔 나라이기에 생산 라인이 평시에도 전시처럼 돌아갑니다. 다른 나라들이 맛집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몇 년을 기다릴 때 한국은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주방에서 음식을 내온 셈입니다. 전 세계가 마스크 품절로 아우성칠 때 다음날 아침 집 앞에 갖다 놓는 로켓 배송. 폴란드에게 그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코앞의 위협 앞에서 나라를 살리는 긴급 수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그 무기를 어떻게 쓸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을 보겠습니다. UAE가 약 35억 달러, 사우디가 약 32억 달러, 여기에 이라크까지. 천궁2로 이어진 계약을 모두 더하면 73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방공 벨트가 중동 하늘에 그려졌습니다. 이들이 미국의 패트리엇 대신 한국을 택한 이유가 핵심입니다. 미국 무기는 까다로운 조건이 잔뜩 붙은 약정폰 같았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언제 어떻게 쓸지 일일이 들여다봅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유심만 꽂으면 어디서든 켜지는 자급제 폰이었습니다. 내 무기를 내 마음대로 쓸 자유, 중동이 진짜 목말라 한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만드는 법까지 함께 건넸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콜라 완제품만 판다면
한국은 콜라 비법 레시피와 공장 세우는 법까지 알려주는 식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당신이 스스로 강해지길 바란다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 이제 인트로에서 던진 그 모순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팔려고 만든 적도 없는 무기가 어쩌다 세계가 가장 사고 싶어하는 물건이 됐을까? 답은 이미 우리 손안에 있었습니다. 폴란드도 중동도 그저 금속 덩어리를 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산 건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70년간 휴전선을 머리에 이고 살아온 한 나라의 살아남는 법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보다 절박하게 살아남으려고 깎아낸 것이 결국 누구보다 믿을 만한 물건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진 것을 세계에 아낌없이 풀어놓으면서도 한국이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처음 만났던 그 8톤짜리 괴물 현무입니다. 사겠다는 나라가 백지수표를 들고 줄을 서도 이것만큼은 판매 카탈로그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된 채 끝내 꺼내지지 않습니다. 방패는 기꺼이 내어줘도 창은 내줄 수 없습니다. 창이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내 생존의 마지막 열쇠를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도끼는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현무를 빚어낸 그 고체 연료 기술은 이제 하늘 넘어 우주로 올라가 위성을 쏘아 올리는 발사체가 되고 있습니다. 병사의 수가 줄어드는 나라의 K9과 K2는 사람 대신 스스로 판단하고 싸우는 무인 전투 체계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어제의 결핍이 오늘의 괴물을 깎아냈듯 오늘의 결핍이 또 내일의 무언가를 깎아내고 있는 겁니다. 현무도 우주로 향하는 그 발사체도 사람 없이 싸우는 전투 체계도 따지고 보면 전부 한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깎아낸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괴물들의 진짜 목적은 단 한 번도 쓰이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800km라는 좁은 우리에 갇혀 70년을 버텨온 나라가 끝내 바라는 건 더 강한 괴물이 아니라 이 괴물들을 영원히 꺼낼 일이 없는 단 하루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캐비넷에서 꺼내본 건 결국 무기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깎아내야 했던 한 나라의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호기심 캐비닛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